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오봉옥의 책치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흙을 밟고 살지 못하는 도시인들의 일상이 조금은 불쌍하게도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이런 날이면 50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저 역시 유년 시절 물장구 치던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린 날 뛰놀던 시골 풍경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홍일선. 그렇다, 문제는 종자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좋은 종자는 한 몸 뒤집어 별빛 환한 밤에 꽃피와 열매 맺는다. 좋은 종자만이 어둠을 뚫고 모진 세월 이길 수 있다. 한겨울 언 땅과 싸워 이겨 시퍼렇게 소생하는 포리를 보라. 문제는 오직 종자다. 저기 저 푸르른 논을 보라. 눈이 있거든 저 팥을 보라. 삼천리 강토에 딱 맞아. 이 땅 어느 곳에 심어도 잘 맞아. 가문 날 황토에도 무럭무럭 자라. 우리들의 넉넉하고도 평등한 밥이 되어주는 우리 종자, 우리 종자를 보아라. 그렇다, 문제는 종자다.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는 그런 화자의 선언적인 토로가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이 시를 보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남의 옥수수를 북에 심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수확해서 맛있게 먹는 북의 동포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농업 분야의 남북 경협의 상징적 인물이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성훈 전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방콕입니다. 방콕. 집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홍일선 시인님 글 읽으셨는데, 네. 저는 홍일선 시인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네. 가보셨는지 몰라도 여주의 남한강 지리를 굽어보는 언덕 위에서 자기 부인 이은희 부인과 함께 거기서 닭을 풀어서 농사 지는데 닭 농사가 숲속에 가서 놀다 오라고 한 거고, 아침에는 두 분이 가서 바구니 들고 가서 달리갈 줄 없는 일. 그래서 저는 철안도 얻어먹고 그러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하늘과 땅과 강과 숲을 그리고 양계, 닭을 함께 살면서 그런 좋은 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 좋은 시 고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름 그냥 그렇게 방콕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네. 장관님의 호가 농운입니다. 네. 예. 풀어보면 농촌의 향기 또는 시골의 냄새쯤이 될 텐데요. 이런 호를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네. 또 이 호를 쓰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제가 대학을 수원에서 다녔거든요. 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예. 근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무렵은 세계적인 사조가 민중 속으로 이 브루나로도 운동이 그렇죠.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이 불어와가지고 농촌 농민 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꽉 차 있고 그 선두에는 유달령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우리 자생적인 조직이 한을이라는 조직하고 농업 학사가 되자는 농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을 농사단 운동을 하는 사이에 서로 이름들 세자 길게
뭐 오봉옥 이렇게 부르기가 뭐하니까 그냥 서로 아우를 하나씩 지어줘가지고 그거로 불렀어요. 대구에서 축산학을 하시는 대구 출신 우리 선배님이 제가 하도 유달리 그냥 지금도 이 사시 마크 달고 다닙니다만은 농촌 이야기 뭐 사회시 운동이다 뭐 이런 것만 하고 하니까 당신은 농촌에 농업의 향기를 남기라고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선후배들이 계속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그걸 제가 택했어요. 유달령 선생님은 다른 또 호를 하나 지어주셨거든요. 달올자에다가 포구란 때 포자, 올포. 근데 그건 시인 이름 같아서 너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한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쌀 시장 완전 개방만이 국익이라는 어용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그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셨는데요.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쌀은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된 5,000년 역사,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15,000년 전부터 그 쌀 농사를 우리나라에 지었거든요. 충북 청주 청원에 가면은 설올이라는 데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쌀이 화석이 돼가지고 그 이윤주 충북대학교 교수님 팀에 의해서 그 발굴됐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가 쌀의 현재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쌀의 마지막 본산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 만큼이 우리 민족과 우리 결의의 하나의 그 피요 살이요, 그리고 그 문화요 혼이 영혼이 되어 왔거든요. 우리 조상과 우리의 몸속에는 결국 쌀이 다 정신과 육체를 다 형성해 온 기본이죠. 근데 그 쌀 시장 이 쌀 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대단히 그 논에서 재배한 뭐 비행기로 농사 짓는 그런 그 소위 나라의 그 쌀 가격하고 시장에서 우리 같은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또 땅값도 비싼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은 없거든요.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은, 완전 개방하게 되면은 마치 곤투 잘하는 알리하고 저기 조그마한 염동준 선수하고 싸움 붙이는 격이 되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은 뒤떨어져도 우리가 훨씬 마지막 낮죠. 다시 말하면 비싸단 말이죠. 뭐 서너 배 정도가 아니라 5, 6배 비싸고 그러지만은 반면에 품질 면에서나 안전성 면에서 세이프티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밥맛과 품질과 안전성이 훨씬 우월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값만 상품으로서의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신이 되는 그런 가치도 생각하고, 또 쌀 농사가 있으면서 홍수를 막고 맑은 산소를 공급하고 뭐 그 지역 사회가 이루어지고 옹기종기 마을이가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식량이라는 가치 외에도 환경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것까지도 함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쌀값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 자본주의적인 장사꾼의 셈법이고, 쌀 문화와 쌀이 가지고 있는 환경 공익적인 가치, 다원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계산하면은 쌀 농사가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암울하죠. 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는 또 총상관계를 좀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에 완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관세를 좀 매기고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고 그 무엇보다도 또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도 않고 이 정권 특유의 불통의 그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것을 아마 보신 모양인데요. 전화로 내가 무척 그 화를 냈었어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우리 독자들은 이 책치에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기본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김성훈 장관님의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가 전남 목포에서 상당한 이렇게 그 분홍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장관님이 태어나던 무렵엔 또 부친께서 만주에 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어째서 그 목포 고향을 이렇게 등지고 만주까지 가 계셨는지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은 행정적으로 목포시에 편입됐지만은 무안군입니다. 목포 옆에. 네, 무안군 1호면 산정리인데요. 제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에 갈 수 없을 만큼 제 할아버지가 완전 분홍이고 또 그 건너편 바다 건너에 별로 가까운 아페도라는데 요즘 16개로 연결됐습니다만은 아페도라는 곳에 큰 그 지주였고요. 그래서 넉넉했죠. 근데 제 아버님이 소작농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뭔가 좀 비참하니까 그 소작농들을 모으셔가지고 협동조합을 운동을 했어요. 협동운동을. 근데 일본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그게 마치 대단한 항일, 반일 운동하는 것으로 그런 가능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잡아갔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집어넣어놓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협동조합 때문에 운동했다고 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풀어주다 보면 소작농들하고 작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미결수로 미결수란 게 4년이나 광주 형무소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잠깐 풀려났을 때 그냥 만주로 가서 봉천이라고 지금은 심양이라고 합니다만 가서 튀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우리 어머니들 이제 애들 데리고 온나 안정됐으니까 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남겨 있어서 낳기만 기다리다가 낳자마자 핏덩어리채 일주일 1회 만에 죽거나 말거나 1회 만에 저를 안고 우리 누나 형들 데리고 만주로 갔어요. 사흘 낮밤을 기차에서만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향은 태어난 곳은 무안이지만은 목포 아까 무안이지만 자라난 곳은 어려서 자란 곳은 만주, 봉천, 심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주에 계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목포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살 되니까 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는 해방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됩니다만은 해방되자마자 제 아버님은 그냥 바로 오늘이 해방됐다면 내일 모레 간다. 뭐 재산이고 뭐고 이런 거 뭐 없었겠지만은 모든 거 팽개치고 이제 그 목맥 안에 있지 못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때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압록강을 넘었고 그런데 38선 쪽에 오니까 벌써 막혔어요. 그래서 해주. 내 그때 어렸을 때 기억나요. 이제 만주에서 태어난 내 동생이 만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형제들이 7남매 중에 만주의 수컷, 만주의 영웅이라고 내 밑에 동생이 유일한데 막 어렸을 때 울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3살 아래인데 내가 입을 막고
해주에서 배를 타고 밤중에 인천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하마터면 조금만 제 아버님이 이것저것 챙기시고 뭐 대차관계 뭐 따져보고 뭐 하다가 뭐 저도 연변 조선족 자치 연변 사람이 될 뻔했고 예. 아니면 북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을 볼 때마다 전부 남같이 않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현명하지 못했으면 저렇게 못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살게 되죠. 예. 그런 마음 가져서 하나도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예.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예. 또 따지고 보면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후배들이 예. 많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소년 김성우는 어떤 아이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이를테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네. 시력이 안 좋아질 만큼 책도 좋아했으면서도 또 예. 한편으로는 잘 놀기도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노는 놈이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놈이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교육부 행정을 책임맡은다면요, 애들을 잘 놀게 하는 중심으로 교육시키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가는 것이 아주 즐거워서 밥 먹고 가라 해도 그냥 달려가는 정도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어렸을 때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필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로 했죠. 도서반장을, 학교 도서관 반장을 맡았어요. 예. 책을. 근데 그 책을, 근데 6.25가 됐잖아요. 예. 국민학교 4학년 말기, 4학년 때 6.25가 갔거든요. 그 책을 싸들고 내가 보관하게 되니까. 근데 피난길에 올라가게 됐어요. 피난길 이모분의 댁으로 갔는데, 걸어서 한 40리 걸어서 갔죠. 그리고 책을 읽을 데가 없잖아요. 마땅치 않으니까 저수지에 가서 미역을 감으면서 책 읽고 떼약볕 밑에서 책을 읽으니까 시신경이 파괴됐어요. 하여튼 우리 7남매 또 4남매 형제 11명 중에서 눈 나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때 갔을 때는 이 안경이 없으면은 이제 바른 대로 말하면 0.1, 0.2여요. 아, 예. 그러니까 안경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대학을 가실 때 네. 원래 애초에는 그 법대에 진학해서 예. 농민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이렇게 되고 네. 싶었는데 네. 결국은 꿈을 바꿔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로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진로의 방향타를 이렇게 돌린 계기는 있었는지요? 요점으로 말하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농촌 청소년 세계적인 모임에 미국에서 시작한 4H 마크 지금도 지도노체 4H 이게 지금도 이 지도노체 타고 다니는데요. 초심대로 그 운동하고 뭐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길러보고 농사도 짓고 해서 하면서도 이제 내가 농민들이 너무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변호해주곤 판검사는 안 되고 변호사는 해야겠다고 해서 법대 공부했고 아마 제 주변 친구들이 당시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7명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는데 제가 그 7명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공부 뭐 두 번째 정도는 잘했을 사람이거든요. 학교 성적이. 저는 하여튼 공부 하나만은 아주 잘했어요. 제일 쉬운 것이 공부였어요. 육체적으로 딴 일은 못하도 하여튼 잘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예요. 그런데 제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해도 좋은지 몰라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를 내가 그 당시 학도 호국단 책임을 지는 자리였는데 하도 선생님과 학생들을 괴롭히는 교장 선생님의 불의, 부정, 비리를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학생 시위에 책임을 지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대학교 입학시험 4개월 앞둬놓고. 근데 이제 집에 코가 쭉 빠져서 돌아오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난 죽었다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미리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내셔서 돈을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너 어디 가고 싶은데 여행 좀 갔다 오라. 너 시간 남으니까 이제 생각 좀 많이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그 우리나라 시임 조선시대 시임 묵객들의 권장이 어디죠? 담양. 예, 담양. 응? 예, 예. 그 무등산 뒤쪽에 예, 예. 담양 창평 예, 그 예. 일대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그 뭐냐 송강 정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유명한 분들이 다 거기서 예. 배출된 예. 그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예. 거기 걷고 그러면서 또 화순으로 무등산을 완전히 한 바퀴 걷는 거 하다가 조광조 예. 정암 조광조 선생 사당까지 들리게 되고 적벽이란 그 절경을 구경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같이 가서 밥 얻어 먹고 걸어가다가 오도 같이 좀 심어주고 나면은 막걸리도 먹으라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을 변호하겠다는 것은 내가 위에 서겠다는 뜻이구나. 농민과 함께 살고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대를 농대 가겠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문과 공부를 하던 반이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게 되었잖아요. 대학 시험에 예. 화학시험, 생물시험, 수학2. 예. 그래서 막 집에서 혼자 책 빌려다가 아주 그냥 독파했죠. 혼자 공부했죠. 그런데 딱 입학시험 한 달 반쯤 앞둬놓고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험 봤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입학 그 당시 수원농대라고 그랬어요. 예. 서울대학교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예. 합격했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농대는 뭐 아주 최고 각광받는 데가 농대잖아요. 그때는 부르나루도 농민속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분위기가 또 유달린 선생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쓰고 덴마크를 소개를 어떻게 잘했던지 서울에서 뭐 대거 내려오고요. 예. 되게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어엿한 산업으로 한국의 대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각광받는 분야였어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됐지만은 서울대학교 그 학창 시절은 그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는 것 좋아하는 것이 이제는 그 부르나루도 민중성으로 하듯이 아예 방학 때는 제가 또 그 사회시 출신이라 주동에 돼가지고 여러 곳에 농촌 봉사를 가는데 겨울 방학에는 의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비극의 현장인 진도의 팽목항이 진도. 있죠. 예. 진도의 팽목항이 임해면이라고 합니다. 진도군 임해면. 예. 그 임해면의 산골짜기 부분이 여기산이라는 산이 있고 골짜기 제일 산꼭대기 높은 곳에 용산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그 용산마을에 그 당시는 한 100여 호, 요즘 가보면 35도 안 되지만 그 마을에 봉사 갔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보통 열흘에서 보름 동안 그 얘들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그것이 3년간 계속됐어요. 예. 대학교 다닐 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저랑 함께 다녔죠. 그 중에 다닌 사람 중에 다 괜찮은 사람 많아요. 예. 뭐 신승남이다, 김유배다, 뭐 다 난리던 교수 아니면 검사 다 있고 막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학업을 이렇게 마친 이후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로 활동하셨고 또 환경운동가 생태운동에도 열정을 이렇게 이제 쏟아부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찍부터 친환경 유기농법 네. 이런 것에 그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니요, 그냥 일상생활이 우리 때는 화학 비료도 사기 힘들었고 농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만든 천연 농약, 뭐 제충국이라든가 담배 우려놓은 그 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태학적으로 다 병해충을 처리해 나갔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퇴비를 많이 해마다 그 풀베어 가지고 퇴비 쌓여서 그것으로 발효시킨 다음에 다시 흙에도 돌려보내는 자연 순환농법이죠. 가축에서 나온 거
작물에서 나온 거 다 부산물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 예. 열매만 우리가 먹고. 예. 이런 순환 농법이 바로 유기농법의 원리거든요. 예. 흙의 힘으로 어지간한 병해충을 막아내고 또 3년만 기다리면 천적이 꼭 와가지고 천적이 또 막아주고 이렇게요. 그때는 한 2년만 지나도 천적이 나타나주고 요즘은 아마 한 5년 걸려야 천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주 공기가 나쁘고 땅이 나쁘고 오염돼 가지고. 아무튼 그게 유기농인데요. 그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생태농업이고 생명농업이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농대에 가게 됐으니까 자연히 그것을 실습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생태 환경도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흙도 살리고 그 속에 있는 미물들 지렁이도 살리고 거기서 흘러내려간 강물에 오염 안 시키니까 강물도 살리고 바닷가에 살리는 전부 그리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태, 유기농, 자연순환 그런 생명농업이죠. 근데 그것이 왜 홀대받는지 모르겠어요. 농약 장사들이 볼 때는 아주 눈에 가시죠. 비료 장사들 눈에 볼 때는 눈에 가시죠.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이 환경운동이었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장관님 보면 이제 시민운동가라는 또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요. 경실련 의장을 또 하셨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대표도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식량을 보완관계로 하는 남북교류라는 말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예, 옛날부터요. 아까 저는 만주에서 살았고 북쪽을 거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엔에서 북한, 중국 포함해서 이 한국,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농업 유통, 식품 유통 담당관이었습니다. 제가 유엔에 3년간 근무했었어요. FAO라고 국제식량 농업기구. 그래서 그때 우리 애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살았죠. 그런데 그 북한을 잘 알죠. 그래서 옛날부터 남남 북녀란 말은 알고 있지만 농사도요. 남쪽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중심이고 밭쪽은 밭농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생산한 것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밭작물들 하다못해 아까 보리 이야기하셨고 밀 이야기하셨고 콩 또 메밀 이런 것 옥수수 이런 것들도 그쪽에도 많고 그 대신 우리 쪽은 쌀이 많고 그렇게 서로 교류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많은 정치적인 것만 배제한다면은 북에도 좋고 남에도 좋은 협력할 거리가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농업 분야고 수산업 분야예요. 물고기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패스포드도 없이 비자도 없이 그걸 그쪽에 가서 우리가 길러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어업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술 수준이 높은데 북쪽에 가서 길러서 남쪽으로 가져오고 그 대가 주고 사람 쓰고 하면 참 좋죠. 그래서 남북 간의 소위 평화 협력이란 것은 먹을거리 식량으로 농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교수와 시민운동가를 하시다가 1998년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돼서 이제 농업 행정가가 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지 궁금하고요. 장관 재임 시에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해도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정부 이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원년을 선포하고 법을 만들고 그 기구를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거든요. 딴 나라는 의뢰 그냥 해왔지만은 그런데 제가 장관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1998년 11월 11일 날 농업이던 날에 대통령님을 총리님 김정필 총리님을 모시고 친환경 유기농 원년을 선포했어요. 바로 그 해 전에 김영삼 정부 말기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농업 직불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친환경 농업 하면 직접 지불로 소득을 보상해주고 왜냐하면 생산이 좀 떨어지거든 초기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등급이 필요하잖아요. 소비자에게 안심 주려니까 그 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 유기농 그 전에 저농약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이런 기구를 만들고 5개년 계획도 만들고 그 했던 것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소비자의 호응이 높아져 가지고 성장 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농약을 우리나라에 100%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업자 합자 싫어하고 또 외국서 GMO나 유전자 조작식품을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파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식품 회사들이 아주 유기농이라면 절레절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장학생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정부나 학계나 연구기관, 언론기관에 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유기농을 험담하고 헐뜯고 유기농을 죽여야 자기들의 유전자 조작 식품이 살고 또 유기농을 죽여야 농약을 제초제나 뭐나 아주 그 해로운 농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팔 수 있으니까. 장관에서 이렇게 물러난 뒤에는 또 이렇게 인생 후반기를 기부를 또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또 그런 말씀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특히 제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고향인 목포의 그런 조개 전시관도 이렇게 거기에 많이 기증해가지고. 또 장관하기 전에 기증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총장으로 이렇게 계셨던 상지대 미술관. 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재직하신 중앙대학교의 고소화 전시실에 네. 장관님이 흔쾌히 기부한 그림하고 이렇게 조개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참. 그것들은 어떻게 모은 것들이고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증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관심 있고 취미 있는 것은요. 예. 일찍 어렸을 때부터요.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유명해져 가지고 값이 비싸지기 전에. 예. 조합이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미국 하와이 이수센터에 유학을 갔는데 남들은 다 생조개 먹고 맛있어 할 때 껍질도 버리는데 껍질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태평양에서 그 자라는 조개라. 그 껍질만 줍고 다녔어요. 근데 줍다 보니까 더 신기한 걸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류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유엔에 근무하게 돼서 FAO로 세계 58개국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또 각각 조합이 뭐가 생기니까 모아지었어요. 그게 나중에 수량이 귀국에서 이제 한국의 중앙대학교에 복귀했는데 63 빌딩에 막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 관을 만드는데 그 당시 저한테 오퍼가 억자 소리가 나게 오퍼했어요. 그 주면 주겠다. 예. 그런데 그것을 수집해서 관리하기가 조각하기는 참 힘듭니다. 예. 살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 그게 단백질 계통이라 썩는 그렇죠. 냄새가 인체 썩는 냄새처럼 나쁘고 그러거든요. 그걸 잘해줬던 사람이 기념해서 목포에 기증했고 또 제가 발해에 관심 있고 연해주 두만강 개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연해주 가게 될 때 그게 서리온의 공원화가 그림인데 우리 현 달러 시세하고 암 시세가 30배가 차이 날 때 쉽게 말하면은 100만 원짜리 그림이 30배 나누면 얼마 되는 40 나누면 3만 원, 3만 3천 원이 될 때. 그래서 너무 그림들이 세잔느 풍이라 좋아서 모으기 시작했어. 그것이 19개인가 모아졌어요. 근데 이제 상지대학교 내가 근무 4년을 하고 나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거기 예술대학이 있거든요. 학생들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마침 새로 건물 하나 지으면서 처음부터 그 기증할 마음을 먹고 벽에다가 기증할 수 있는 장치 만들어서 교육용으로만 이게 쓴다. 그 위에 쓸 때는
내가 뺏어 다시 내놓으란다는 조건 붙여가지고 딱 벽에다가 다 기증해 놓고 그만뒀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금액으로 따지면 또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근데 그 자식들이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우리 자식들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어렸을 때부터 얘들이 이렇게 남한테 기부하거나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수입이 뻔하잖아요. 연금 갖고 살고 있는데도 그렇죠. 시민운동 한다고 거기다 갖다 뭐 기증하고 뭐 한다고 자기 어머니가 흉보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아버지하고 요즘 말해요. 근데 그 물건들 할 때는 기꺼이 애들이 동참들을 하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슈베코 그림 상지대학교 갈 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너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2개만 내가 마음에 드니까 집에 놔두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확 화를 냈죠. 함께 그림이 다 있어야지. 이렇게 뿔뿔이 해주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기재했는데 그 예술가 소도비 예술학 교수님이 소도비 은행 들어가서 보더니 이것은 2억짜리, 이것은 1억 5천만 원짜리고 호별로 뭐 금액이 있는 모양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옆에 듣고 있더니 와, 자기가 이래봐도 3억 5천만 원짜리를 2개를 집어겠구나.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바보처럼 만족하고 있어요. 잘 관리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유, 예. 예. 감동적입니다. 이제 책취의 필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장관님이 지금까지 읽으신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 1966년에 미 국무성 유학생으로 아까 말한 하와이 갔을 때 이미 그때 미국 사람 어지간한 미국 사람들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다 읽은 책이란 게 사일렌트 스프링이라는 레이첼 카슨 여사가 여자 여류 생태학자가 쓴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국 가니까 저도 미국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싶고 하니까요. 그 책을 읽었는데 아주 그냥 어떻게 마음이 들고 어쩌면 내가 살아온 거, 내가 관찰해온 것을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 나의 미래. 앞으로 여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미래가 다시 말하면 농약의 살충제와 제초제의 피해에 의해서 새들이 죽어가고 도망가고 죽어가고 꽃들이 피지 않고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사람의 건강 생명도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엄청난 농약의 그 피해, 특히 DDT라는 것하고 BHC라는 살충제 농약. 우리나라에 우리 6.25 때 이들이 득실을 걸 때 물에다가 또는 옷 안에다가 막 하얗게 뿌는 밀가루 같이 생긴 것이 그 DDT나 BHC인데 그렇게 우리는 일상화했던 것이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그 화학 독극물들이 마지막 이 자연 생태계 파괴하고 우리 생명체를 다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 생명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다 일일이 낱낱이 고발한 책이에요. 특히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그와 같은 엄청난 독극물을 일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그 세계를 변혁시킨 그 10권의 책 중에 4번째로 20세기를 바꾼 책에 나와 있죠. 레이첼 카슨 아마 틀림없이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나와 있고. 네.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이 그 레이첼 카슨의 책을 그 많이 읽더라고요. 이게 1962년에 나왔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막 이제 화학 재벌들, 화학 회사들, 농약 회사들이 뭐 음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막 음해하고 모략하고 했는데도 이 카슨 여사를 만나서 격려하고 그분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서는 4월 22일이면 매년 지금도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분 때문에 시작했어요. 환경 생태계에 대한 위험을 그래서 타임지 같은 경우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100명 중에 레이첼 카슨을 여성으로는 들어갈 정도로 이 책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고 이 김은영 씨가 아주 잘 번역을 특히 최근에 다시 중국판 내고 잘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책 한 권 가져왔어요. 레이첼 카슨. 네. 우리말로 된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로 가서 잘 되겠어요. 그래도 역시 원문. 예.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66년인데 이 책을 딱 펴니까 The spring has come. No flowers are blooming. No birds are singing. The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꽃들은 피지 않고 꽃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봄이 왔다. 이게 내용이 원문에 나와요. 예. 제가 뽑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래요? 예, 봄을 알리는 첫새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저도 좋아서 뽑아왔는데요. 저는 이 침묵의 봄, 제목이 또 침묵의 봄이잖아요. 네. 봄은 봄인데 침묵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상화의 시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봄 오는가.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면 춘래 불사춘이라는 이태리 시가 그렇죠. 나와. 춘래. 봄은 와서도 봄 같지 않다. 그런 시 구절이 떠오르면서 저도 그 대목이 좋아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역시 그거 같구만. 예. 이제 재밌고 간략한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던져볼까 합니다. 스라의 삼남 일녀를 두셨는데 그 자식들에게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시골 마을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집집마다 초코파이하고 소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니요, 크리스마스 때 강원도로 좀 휴가를 갔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만 막 그냥 즐겁고 주변에 거기 휴가 온 리소트 사람들 지내던데 그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우리 말고도 저렇게 쓸쓸하게 불 꺼진 집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현지에서 주선해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각각 집집마다 담론으로 드리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해서 말하는가 봅니다. 애들에게는 아마 영문도 모르고 불 꺼진 방에, 불 꺼진 집에 무서웠던 모양인가 몰라도. 그런데 그 대신 리조트 안에 들어가면 막 화찬란한 데서 막 떠들고 깔깔거리면서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 의미가 뭡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죠.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 나일롱 신자이지만은. 그런 아버님을 둔 자식들로서는 참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39년생이시니까 이제 75이신데요. 만약에 지금 17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어떤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으신지요? 오늘 하필이면 단원고 2학년들 생각이 나네요.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304명 아이들이 다 17살. 그렇죠. 단원고 학생들이죠. 그때 17살 때 나는 뭐 했을 건가 생각해 보면 참 그때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시 돌아가 산다 해도 같이 살겠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논밭 산성도를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누구네 밭 A, B, C, D 해가지고 누구네 밭 누구나 논 거기 산성도가 얼마나 PhD가 이제 7이 기준이거든요.
7, 뭐 8이다, 9다, 10이다 다 해가지고 동네 이제 아저씨들한테 찾아갔죠. 찾아다니죠. 우리 사회치 회원들이. 아저씨네 밭은요 지금 산성이 많아가지고 이건 석회석을 뿌려야겠어요. 지금 농촌 지도원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얼마나 정확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동네 좀 사람들 논수학, 밭수학 좀 많이 나게 하려면은 이 논밭이 중성이 돼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참 사회시에서 배우자마자 실천했어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그 많은 학자가 있고 그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만 아는 것을 10분의 1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옛날 성인의 순자가 소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너무 죽은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다시 살아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그거 실천하는 사람. 예. 아는 것을. 그게 이렇게 가슴을 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생이 끝나는 날까지 꼭 이런 꿈은 이루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특정 꿈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환경 생태계가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뛰놀던 그런 상태만큼의 안심하고 정말 편안하고 건강한 그런 환경 생태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야겠고 그런 것이 많이 살아나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운동 단체를 통해서 그 정부가 일방적인 개발론자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돈 가진 그 자본이 이렇게 권력을 지금 지배하다시피 하고 언론을 지배하다시피 한 데서 우리 시민운동 단체라도 맞서가지고 소위 환경 생태계와 사람이 더불어 좀 사는 사회 만들자. 서로 그것을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사람의 사는 질이 뭐 돈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마실 물, 안심하고 숨쉴 공기, 안심하고 먹을 음식 좀 이거라도 좀 갖추고 살자. 그런 운동과 실천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소득이 2만 달러 하느니 4만 달러 하는 말들만 지도자가 하지. 안심하고 먹을 음식거리에 대해서 지금 다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공식품 시리얼 안에가 전부 다 GMO가 가득 차 있고, 뭐 각종 두부 콩나물이 지금 GMO 유전자 조작 콩나물을 먹고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고, 마시는 공기 이거 세계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이고, 마시는 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수도 물 바로 못 먹고, 좋은 물 사다 먹지 않습니까? 뭐죠, 그보다 뭐 백두산인가 또는 한라산에서 나오는 삼다수도 사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치가라고 생각해요. 그냥 GNP나 따지고, 그 GNP 높아져봤자, 수출 많이 해봤자, 누가 돈 버나요? 자본가들, 기업가들만 돈 벌고, 우리 노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돈 버나요? 삶의 질이 좋아지나요? 좀 고루고루 좀 공평하게란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잘못하면 오해받는데. 고루고루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는 날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 또 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돌멩이 하나가 그 조용한 그런 호수 같은 가슴에 그 파문을 일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얼마 전에 또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바쁘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까지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인생이란 것은 항상 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 걱정과 또 슬픔과
이게 다 섞여져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평상시대로 즐겁게 가지시고 항상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데 그 즐거움을 찾아 나가시고 너무 그냥 뜻대로만 안 이루어진다고 탓하지 마시고 희망과 꿈을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의 근본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책치의 초대 손님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뿌리와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